안녕하십니까, 하성현입니다. 24K 채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독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챕터 1, 챕터 2를 읽어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에 도달하는 방법, 또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명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좀 생각을 함께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시각은 어디까지나 서구 사상사, 서양에서 진행된 정의라는 주제를 둘러싼 서구 사상사를 정리하는 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쭉 종합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이 속에는 동양적 사고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기보다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의의 문제를 여기서는 앞에 챕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 자유, 평등, 또는 평등 대신 미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펼쳐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동양의 사상이 진전됐던 것을 보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또 하나의 사상 체계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인의 예지신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든지, 충성과 효도의 관념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이 우주가 생겨난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본질에 관한 문제, 인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인간은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동양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나가시는 동시에 그러한 동양의 제자백가의 사상이나 이 한반도에서 진행됐던 사상계의 진전, 성리학이라든지 실학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들, 거기에서 나타난 우리 조상들이 펼쳤던 정의에 관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관념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10장까지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라는 이상한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다른 말로 알기 쉽게 직접 표현하자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하는 거죠.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제목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내 인생은 과연 나의 것인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가 모든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의다, 정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일 테니까 말이죠. 우리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 챕터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 인생은 진짜 나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일 수 있고 나의 것인 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이런 의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책에 쓰여진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부자 중에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쭉 전개합니다. 지금은 아마 아마존의 베조스가 1위인 걸로 아는데, 최근에 아내에게 위자료로 몇 조 원을 뺏겠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순위가 또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죠. 더구나 이 밑에 보시면 미국의 상위 10% 가정이
미국 전체 소득의 42%, 전체 부의 71%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부의 불평등의 문제, 소득의 불균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게 되지요. 이런 때에 과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은 그 부자들의 것이어야 하는가? 부자들의 돈은 과연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가? 그게 옳은 일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사회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원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건 그 사람의 돈이고 그건 신성불가침의 재산이어야 하는 거지요. 서양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생할 때에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학자들의 이제 노력이 등장합니다. 왜 인간은 돈을 무한정으로 부를 추구해도 그것이 죄가 안 되는가? 중세 사회에서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교리가 지배할 때 기독교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부의 무한 추구를 바람직하지 않은 부도덕한 일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로 부를 추구하고 싶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제약이 굉장히 심각한 자기들의 압박으로 해석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만은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은 신이 인간에게 준 소명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명이라는 말 속에는 부의 추구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중세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야지 설법도 라틴어로만 해야지 자기들의 모국어로 쓰면 안 됐던 거거든요. 이때 이 언어를 독일의 언어로다가 번역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였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러한 성경의 번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과감히 루터가 미션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하느냐? 독일어의 베르프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베르프라는 말은 뭐냐? 직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질적으로. 물론 이 안에 사명 뭐 이런 뜻도 들어 있었지만 직업이라는 뜻이 강했거든요. 인간을 신이 주신 미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미션을 따르는 게 돼버린 거죠. 직업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산업혁명에서 자본가들을, 신흥자본, 산업자본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동기가 됐던 겁니다. 종교로부터 해방되는. 이 이후에 이러한 신흥산업자본가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지도계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의 논리를 합리화해주는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논리 이런 책을 쓰면서 청교도적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부의 추구의 욕구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이 설명을 근사하게 해냅니다. 어떻게? 부를 정직하게 추구하고 자기 재능에 의해서 정직하게 추구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관리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종교적으로 절대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게 되지. 그 다음부터 산업 자본가들에게 퍼진 그 신념이 뭐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러나 정직하게, 그러나 검소하게. 이렇게만 돈을 번다면 그 돈은 나의 것이고 그것은 신성한 것이죠. 부의 축적은 그래서 그때부터 욕되지 않은 겁니다. 부자도 이제 당당하게 걸어서 천당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이러한 변화라는 서양의 종교와 도덕 간의 그러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부과해서 그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높여준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부자들은 거기에 응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행복지상주의로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다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돈을 좀 뺏어내서 그거를 아주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사회 전체적인 부의 크기는 증가할 거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거기서 1억 원 정도를 덜어서 진짜 먹을 것 없고 집 한 칸 없고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에게 그걸 준다면 이재용 씨는 1억 원 정도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행하게 느끼고 행복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1억 원을 받은 그 노숙자는 엄청나게 행복이 증가할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증가, 행복의 증가의 폭은 증가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행복 지상주의적인 입장으로 만인에 의한 이 행복의 증가를 추구하는 유틸리테어리안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왜? 그거는 엄연히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의 일부고 내가 그거를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건 내 기부 의사에 의해서 주면 그거는 되겠지만 내가 자유 기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그것을 뺏어서 주는 거는 도둑질이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의 것을 그렇게 가져갈 권리가 있느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재분배 논리인데요. 우리 경제학 기초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1,000원에 팔았다. 자동차 한 대를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것이 4가지 소득으로 팩터 인컴으로 분배되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원재료를 댄 사람에게, 노동을 댄 사람에게, 이건 지대, 이건 임금,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 그리고 여기에 원천적인 자본을 출자한 사람에게 이윤이라는 형태로 각각 배정돼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이윤을 얻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얻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여기서 잘라서 임금에다 보태준다. 이자도 이거 거저 얻은 거니까 원재료 가격을 보태줘서 이 사람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소득을 각각 재조정해서 조절해주는 행위, 이거를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 소득의 재분배가 바로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각각을 이렇게 각자의 소득에서 털어서 사회적 재화로 다 공급해주는 행위가 재정이라는 것이고 세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재분배 행위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 않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사회가 강제로 나의 노동을 도둑질 해가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항변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자유주의의 최초의 그 경제학에서 논리화된 시스템으로 최소 국가론의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담 스미스였죠. 산업혁명 당시에 신흥산업자본가들에게 논리적 틀을 제공했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각자의 이기주의를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그것을 완전히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는 그들이 그러한 이 추구를 할 수 있도록 치안만 확보해 주고 국방만 확보해 주고 그러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가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걱정 괜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담 스미스고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자본가들의 기본 논리가, 기본적인 이념의 논리가 자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소국가면 된다라는 얘기에서 이 사람들이 최소국가를 하면서 반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다. 뭡니까? 온정주의라는 거, 말하자면 맨담의 공리주의 같은 건데,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가나 사회가 개입을 해서 온정주의를 강요하거나 이거는 아무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양적 사고와 부딪힐 때에는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은 곁에 잠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몸뚱아리를 파는 것밖에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여성이 자기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뭐 때문에 그런 거를 도덕으로 공연히 반대해야 하느냐? 동성애끼리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국가라는 권력을 이용한 도둑질과 다를 게 뭐냐, 이겁니다. 로빈 후드가 재산을 훔쳐가든 아니면은 도척이가 와서 훔쳐가든 도둑질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 선의를 가진 도둑질이건 악의를 가진 도둑질이건 그 구분의 의미가 없다. 왜 국가라고 해서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서양 사회에서의 논쟁에서 간간히 튀어나오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맞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세에 관한 문제들이 있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내가 부가 증가했다고 해서 국가가 강제로 과세할 수 있느냐? 뭐 참 다양한 얘기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유지상주의적인 사고가 실제로 실현됐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죠. 경제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하이에크,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보수주의,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 원론적 보수주의의 최대 거두를 이제 자타가 인정했던 하이에크. 제일 좋아한 게 이제 영국의 IMF 당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여자 수상, 철의 여인이라고 재상이라고 했던 마가레트 세처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죠. 결국 하이에크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완전히 거의 붕괴 수준으로다가 몰아넣고 이러고 이제 영국을 IMF에 수용해서 이제 구해냈다라는 걸로 유명한 여성인데,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때 대통령이 됐던 레이건 같은 이제 대통령들이 이들의 논리를 이제 인용했던, 그래서 실현시켰던 그런 하이에크 같은 사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시카고 학파 최고의 그 자유시장 경제론자죠.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 노벨상을 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극단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 같은 건 절대 반대했죠. 그건 노동자와 그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가 사이에서 자유계약에 의해서 하면 그걸로 족하지. 거기에 무슨 근거로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어떤 정도까지 그 자유주의를 밀고 나갔냐면
의사의 면허제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제일 잘 고쳐줄 사람을 찾아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정보가 소통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쉽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면허를 줘서 누가 독점적으로 칼자루를 잡게 하고 약을 조제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무슨 인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 이러고 이제 들이대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자유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간 이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시장 제도에 대한 확신은 일정한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왜 이렇게 인간의 자유주의가 그럼 용인되어야 하느냐? 야, 돈을 어떤 사람은 뭐 재수 좋아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서 못 벌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철학적 기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버의 이야기 같은 것도 있지만 미국의 노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또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인간이 부에 대해서 자유적인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 그런 부, 그것이 청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불법이 없고 부정이 없으면 된다. 두 번째로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증식시킨 수단이나 방법이 거기에 부정이 없고 거기에 독점이나 이런 부조리가 없고 부패가 없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부는 존중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많은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야, 애초에 그 부가 어떻게 청결하게 만들어진 건지 내가 상속으로 받아서 그래서 부를 늘렸는데 그 상속을 받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노예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왕창 번 거더라. 그게 청결하냐? 그런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논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데 있어 완벽하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정말 가장 정직한 수단만으로 100% 그렇게 해서 부를 증식시켰다. 인간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를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거래라는 것이 완전한 거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논리는 논리를 위한 논리가 아니냐라는 반박에도 부딪히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클 조던의 돈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얘기가 되는 마이클 조던, 농구의 뭐 귀재죠. 천재였죠. 이 사람이 뭐 한번 뛰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연봉이 뭐 1년에 몇백억 원을 넘어갔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에게 과세를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마이클 조던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둘러싼 이제 자유주의 논쟁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얘기는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철학적 깊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의 재능과 그의 노력에 의해서 그만큼 벌었고 그에게 그러한 부를 안겨준 사람들은 자발적이었다. 근데 그 돈을 그 사람에게 강제로 세금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회수해 간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몇 가지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금 받아도 돼.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금 받아도 돼. 라는 얘기들을 자유주의론자 아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자유주의론자들이 이렇게 반박했다라는 걸 쭉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의 요점은 결국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을 짚는 얘기가 이 책으로는 지금 96쪽 밑에 나옵니다만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에서 강제노동과 노예제에서 보았던 도덕적 연속성을 발견한다. 여기서
과세라는 것은 강제 노동을 했던 옛날의 농노시대 가치관이나 노예제의 가치관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과세하는 거에 찬성할 수 없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얘기로다가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냐, 내 몸뚱아리는 진짜로 나의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내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서 부를 뺏어가는 것은 나의 노동을 착취해가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과세를 하는 거와 강제 노동으로 하는 걸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과세로다 가져가는 거와 강제 노동으로 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만일 너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 그런데 이 강도가 1,000불짜리 텔레비전을 가져갈 수 있고 1,000불이라는 몰래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당신은 그때 아마도 야 1,000불짜리 텔레비전을 가져가라. 1,000불어치의 달러는 가져가지 마라. 왜? 그 달러는 그대로 두면 내가 텔레비전 아예 어차피 고물됐으니까 딴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텔레비전 갖고 가는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과연 성립하냐? 두 개는 같은 거냐? 같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웃기지 마라. 텔레비전을 갖고 갔던 1,000원을 가져갔던 도둑질은 다 같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더 그거를 갖고 싶은 가져야 되는 절실함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절실함이 나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왜 내가 그의 절실함을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나의 것을 거기다 양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하나 마이클 조던은 혼자서 경기를 한 게 아니다.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도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에다 그만큼 내놓는 게 맞지 않느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반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해서 그 돈을 번 건 아닌 거 맞다. 그렇지만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맞는 목표를 다 찾아갔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반론이 없었고 그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했고 그걸 찾아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뭐 조던이 행운하다. 그러니까 조던은 자기의 행운을 사회에다 돌려줄 그런 의무가 있다. 천만에 조던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상 행운일 수 있지만 그 재주는 조던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거를 사회에다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조던의 몸뚱이는 조던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항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100번 반복해서 사례를 들어봤자 결국 무슨 얘기냐. 나에게 속한 나의 권리, 재산권에 관한 나의 권리는 나의 일부고 그것에 대한 자유처분은 나의 것이어야 하는 것뿐 사회가 그것을 나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논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이게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나를 소유하는가라는 얘기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콩팥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콩팥을 판매하는 경우라든지 안락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희한한 식인 사건, 자발적 식인 사건 이 예를 들면서 인간은 과연 자기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콩팥을 처분하는 거는 각자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치자. 인도 사람의 한 예를 듭니다. 한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콩팥을 띄워서 줬어요. 하나들에게.
근데 둘째가 또 대학을 가게 돼. 그러면 이 콩팥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권리냐라는 겁니다. 그거 띄워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개인이라고 해서 자기 그 몸뚱아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처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안락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안락사라는 게 지금 이제 지구상의 몇 개 나라에서는 이제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있고 아직 이제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과연 자유롭게 죽을 권리가 권리에 속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존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감정적인 선택이지 그것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포기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도덕적, 철학적 문제가 이제 얽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부 내 몸은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논리만으로, 자유주의 논리만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를 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희한한 사건인다만 실제로 이게 뭐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라네요. 한 사나이가 신문에다 광고를 납니다. 나는 사람이 먹고 싶다. 자발적으로 나에게 먹히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참,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예로다가 학문적 예로, 일반론을 찾아가는 학문적 예로 들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데 마지막 한 사나이가 실제로 응했고 실제로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게 무슨 죄냐? 이거를 다루는데 뭐 촉탁살인죄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판결을 뒤집어서 종신형을 나중에 선고하기는 했대는데 이런 경우에까지도 자기 몸을 남에게 먹힐 그런 자유 그것까지를 인간은 인정할 수 있는 거냐? 과연 자유주의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이 3장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흔히 내 건 내가 하는 거지. 내 인생 내 거잖아. 내 말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논리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나만의 인생과 사회적 인생을 살아야 하는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이런 철학적 사실에 동양 철학으로부터 올 수 있는 철학적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의 논쟁을 훨씬 쉽게 해결하고 훨씬 쉽게 좀 더 나은 답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한계가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자유주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챕터 3으로서 충분한 거냐.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셔야 될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이 책이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한 많은 생각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